2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우 전 수석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선고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우 전 수석의 비리감찰에 착수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정실이 특별감찰관실을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내사까지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해 제대로 된 감찰을 못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방임 등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태만 등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종범이 재단 출연금 요구 등 관련 내용을 말한 만큼 최순실 관련 비위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한 어조로 우 전 수석을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CJ를 고발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국회 위증 혐의는 고발 시한이 지난 뒤 고발 조치됐다는 이유로 문체부 부당 인사 강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양형 선고에 앞서 국가 혼란 사태에 일조했으면서도 재판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진술마저 왜곡해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우 전 수석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전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던 우 전 수석은 이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장의 양형 이유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얼굴이 굳어지고 붉게 상기됐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 2년 6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며 한 말입니다. 재판 도중 검사와 증인을 향해 픽픽 웃음을 터뜨리다 재판부 지적을 받는 등 레이저 눈빛으로 상징되는 특유의 오만함이 결국 우 전 수석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 회의를 열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설화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구성과 역할, 의미를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설화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117명의 판사로 구성됩니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대표 판사가, 정원 150명이 넘는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의 대표 판사가 참여합니다. 다른 법원들은 각 1명의 대표 판사를 보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2명도 참여합니다. 지방법원사나 지원에서도 대표 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해 편향 논란을 불식시키고 전국 모든 법원 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설화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맡게 될 역할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우선 대법원 규칙과 내규, 예규 재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사법정책,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관여합니다.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 결정 과정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대법원장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사법행정권 행사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사법행정과 관련된 또는 법가의 독립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안을 발굴해서 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표결하거나 의결해가지고 대법원장님께 건의하고 의견 표명하고 그런 역할. 오늘 전국법관 대표회의 상설화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 마련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상설화 요구가 있었지만 상설기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는 대법관 13명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천명한 대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사법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조정 점검 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스토킹 처벌법 신설이면은 스토킹은 그동안 따로 범죄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상 그랬는데요. 네.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을 마땅히 네.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경범죄에 의거해서 많아야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지만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처벌을 하려면 먼저 특정한 행위, 예를 들면 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 강도는 위력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처벌 대상 행위를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로서 스토킹의 정의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는 건지 말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법무부가 밝힌 기준은 3가지인데요. 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네. 해외 사례를 두루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됐든 아무 해코지도 안 하고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그런 것도 처벌해야 되느냐 뭐 그런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법무부는 이런 일부 반발을 의식을 했는지 네.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지진의 전조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대개의 경우에 이 네. 스토킹은 따라다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결국에는 범죄, 그것도 단순 폭행을 넘어서 네. 납치, 강간, 살인 같은 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초기에 일종의 예방주사 같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도 막고 네. 그리고 가해자를 위해서도 피해자를 위해서도 이 좋은 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뭐 취지는 이해가 가네요. 그럼 뭐 어느 정도로 처벌을 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까지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처벌한다라는 방침 정도만 지금 정해진 상태입니다. 네. 스토킹 유형과 경중에 따라서 일단 벌금형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또 112 신고 시스템에도 이 살인이나 강도 이런 신고처럼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서 네. 신고 접수 단계부터 이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 지침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낭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상대는 싫거나 뭐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오늘 오후 사법 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이라는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정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재판과 판결은 원래 공개가 원칙 아닌가요? 네,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에도 확정 판결의 판결서를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판결문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국회 법사위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 법원에서 처리된 781만 5,405건의 본안 사건 중에 네. 판결문이 공개된 경우는 1만 5,140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비율로 따지면 1,000건 중 2건, 0.2%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과 판결 공개 원칙을 법원이 사실상 깔고 앉아서 사문화를 시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 건수도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요. 네. 이제 다른 문제점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법원은 확정 판결만 공개하고 있고요. 네. 또 판결문 통합 검색 사이트가 없어서 전국 법원 24개 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등 번거로움과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또 판결 하나를 열람할 때마다 수수료를 1,000원씩 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형사소송 사건에서는 임의어를 검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의어 검색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네. 임의의 단어를 검색할 수 없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30억 원이 넘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도 집행유예로 네.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뇌물공여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은 네. 법원이 형량을 얼마나 내렸을까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어도 애초에 뇌물공여나 횡령 이런 단어로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판결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한마디로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감히 어디를 알려고 드느냐, 네. 국민들은 알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냐고 힐난을 해도 법원 입장에서는 네.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뭔가 개선이 확실히 필요해는 보이는데 토론회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거론됐나요? 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그대로 개선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확정 판결 전이라도 1,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자, 또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자, 네. 그리고 하나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판결문 좀 공개하고 좀 네.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금태섭 의원이 현재 이런 관련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사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네. 또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의 신속하고 완전한 공개가 급선무돼야 된다는 게 오늘 토론 참가자들의 네. 모두 의견이 모였습니다. 네. 이른바 법조 기자단을 고리로 하는 언론과 법원, 검찰 사이 견고한 카르텔도 깨고 국민 알 권리도 신장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고 일석삼조 사조 같은데 안 하겠다고 하면 뭔가 다른 뜻이 있다고밖에 볼 수는 없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상표권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리원이라는 지명은 잘 알려진 지명이어서 독점적인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 지명 관련해서 상표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상표법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지명이라고 할 때 현저한은 어떤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상표 심사 기준을 보면 지리적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지가 아닌 단순 지명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또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해당 상표가 지명인 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표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하도록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네. 갖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알려진 지명은 사실 이런 식별력을 가지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널리 알려진 명칭을 어느 일반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네.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안흥-찐빵, 양평 해장국, 뉴욕제과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상표 등록이 돼 있어도 마음대로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 그거는 좀 일괄적으로 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해 와서 일반인들이 딱 들었을 때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면 그 상표권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 서울우유가 그런 예고 뉴욕제과도 네.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뭐 유명하다고 다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또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예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서울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일반 명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네. 단어인데 이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결합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갖추어지게 된다면 식별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즉, 저희가 서울대학교라고 들으면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종합국립대학을 네. 의미한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울대학교라는 것도 상표권 등록을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지명을 써도 새로운 뭐 의미로 이렇게 굳어져 내려왔으면 그건 또 상표권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쉬우면서도 좀 뭐 복잡하고 어렵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검사 2명이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015년을 전후해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검에서 각각 근무한 추모, 최모 검사를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나 정관계 인사의 수사 무마 로비 의혹으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만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법대 재학생 등이 이 같은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은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응시 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로 마무리됐습니다. 유족은 백 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 등을 상대로 2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변리사 윤리연수를 진행합니다. 변리사 의무연수 시간과 변호사 윤리연수 시간이 각각 1시간씩 인정되며 수강 희망자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2월 2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